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요양병원 의사로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흔치 않게 보게 되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시던 환자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셨던 환자분, 이 모든 분이 죽음 앞에서는 돈을 더 못 벌어서 또는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해 후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 표현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가장 후회하셨습니다. 좀 더 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과거가 후회된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라 저는 제 주변의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이 한순간에 떠나기 전에 제 마음 표현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는 그분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잔하며 사연을 적어보려고 해요. 글솜씨가 매우 부끄럽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인의 술주정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던 성격이라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의대도 아주 넉넉한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열심히 했었고 그 결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의사가 당연히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제가 우연히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제 아내는 뾰족하고 오로지 삶에서 1등만을 위해 살던 저와는 달리 유순하고 남들을 잘 배려하고 잘 웃어주어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를 제 여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뾰족하고 모자란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100명 가까이 되는 전 직원의 이름과 나이를 외울 정도로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지만 직원들을 허물없이 대하시며 직원들에게 유쾌한 농담도 던지실 줄 아는 멋진 분이었어요. 물론 가정에서도 5살 어리신 장모님께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시며 식사하실 때마다 장모님께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하시고 설거지는 반드시 장인어른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집의 가장이라고 절대 장인어른의 의견과 생각을 강요하시는 법도 없으셨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항상 가족들 모두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어요. 장모님 역시 장인어른과 마찬가지로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이리저리 치여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항상 제게 제철 음식들이 가득한 밥상을 주셨어요. 밖에서는 매일 치열하게 일하며 인스턴트 식품으로 허기만 대충 때우다가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 왠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상 자체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모님은 지치고 바쁜 삶에 듬직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저나 자식들에게 부탁할 법한 일도 부탁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몸이 편찮으실 때도 의사 사위인 제가 있는데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길래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바깥일 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괜히 이 늙은이가 시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은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와 외모부터 식성까지 너무 비슷하셨어요. 옥수수와 찹쌀떡을 좋아하시던 외할머니처럼 장모님도 옥수수와 찹쌀떡을 가장 좋아하셨고, 어린 시절 제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마다 주시던 고봉밥에 제철 나물 반찬들을 그대로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보며 어린 시절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떠올리곤 했답니다. 이렇게 배려가 깊으시고 따뜻하신 두 분 사이에서 자란 아내 역시 참으로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애정 표현 같은 것을 원래 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기도 해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항상 제게 남편이 되어주어 고맙다고 말해주던 마음도 얼굴도 너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의사이다 보니 한 번씩 명절 때도 당직을 서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혼자라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챙겨주었어요. 여자 혼자 시댁에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텐데 우리 부모님께도 너무 잘해주고 제가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도 잘해주는 아내에게 항상 고마웠답니다. 이런 아내에게는 2살 어린 처제, 4살 어린 처남이 있었어요. 처제는 화장품 사업을 아주 크게 했는데 항상 바쁘다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남은 딱히 직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을 벌긴 버는 것 같은데 돈을 버는 족족 술값과 카드값에 다 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처제와 처남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빠 집에도 거의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때조차 오지 않아서 명절이라고 처가댁에 가면 항상 우리 가족뿐이었고 그래서 처제와 처남은 결혼식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아내는 정말 사근사근하고 어른 공경도 잘했지만 처제와 처남은 집안일에 정말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저는 처제와 처남과는 돈독한 정을 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과는 돈독한 가족의 정을 쌓으며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제가 주변 풍경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 혼자 하는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도 생겼답니다. 저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제가 살았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루하루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알려주리라 다짐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때가 아내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보니 이미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이 걸리고 아내는 불뚝 나온 배를 붙잡고 장모님과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항상 저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참된 어른이셨던 장인어른이 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황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장인어른의 사고 소식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어요.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까우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다시는 오시지 못할 먼 길을 떠나셨어요. 장인어른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처제와 처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화장품 사업차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오지 않았고 처남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끝내 오지 않는 처제와 처남에게 원망의 말을 할 법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 둘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보다 남들을 더 챙기는 아주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개월 정도 후 무사히 첫째 딸을 출산했고 아내는 육아에 정신없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아기를 낳고 나면 다들 많이 예민해져서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던데 제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환자들 상대하느라 힘들겠다며 여전히 저를 위로하고 걱정해 주었고 제가 설거지라도 대신해 주려고 하면 온종일 환자들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쉬라고 하며 저를 거실로 등 떠밀었습니다. 저는 저같이 무뚝뚝하고 세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아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낳아주신 장모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는 장모님의 진짜 아들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처가댁이 집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아직 어린 딸을 데리고 가지는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 혼자라도 처가댁에 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외식도 하고 장도 함께 봐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일주일 동안 일해서 주말이면 피곤할 텐데 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내심 좋으신지 제가 가면 너무 반기셨고 보약과 같은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장모님과 저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더 많이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첫째 아이 임신과 출산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던 터라 둘째 역시 쉽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입덧도 심하고 허리 통증도 심하게 오더니 출산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진통 후 4시간 만에 아기가 나왔는데 둘째는 아기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갔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으나 아내는 수술 후 과다출혈로 큰 병원에 갔고 눈을 영원히 감아버렸습니다. 그때가 첫째 아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기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 저 혼자 육아하고 일을 할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 2딸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과 눈물 속에 있는데 저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신 분은 장모님이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자 다짐했을 장인어른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3자식 중 유일하게 항상 옆에 있어준 자식을 저 세상에 보내버린 장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식사도 잘하지 못하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장모님은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원치 않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처제와 처남은 이번에도 역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제와 처남이 올 것으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는데 아내의 장례식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 인생에 처제와 처남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눈물의 장례식이 마친 후 저는 혼자 병원 일하며 아기까지 돌보기는 힘들고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아 베이비시터를 채용해서 아기를 맡겼어요. 다행히 베이비시터도 참 좋은 분이었고 저는 베이비시터를 믿고 마음 편히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식 후에도 아기들을 데리고 처가댁에 가고 싶었으나 저 혼자 어린아이들을 둘이나 데리고 장거리 운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가댁에는 가지는 못하고 대신 매일 퇴근 후 영상통화를 하며 아기들이 커가는 모습을 장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도 저는 장모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모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 딸이 둘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초대해서 돌잔치를 하는데 아내가 더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커갈수록 아내를 똑 닮아가는 두 딸을 아내에게 선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키워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병원 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두 딸을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하냐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얼른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장례식을 하며 아내가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했고 절대 재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기에 부모님의 제안이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혼자도 아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나이 많고 아이까지 있는 저와 어느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딸들이 저와 같은 상황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저는 결사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제 상황을 말씀드리며 싫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혼자가 된 제 걱정에 선을 보러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싫다고 버티다가 부모님이 선자리에 나가서 싫으면 앞으로는 절대 선보라고 말하지 않겠으니 제발 딱 한 번만 나가서 밥만 먹고 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창가에 앉은 여성분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웃는 모습이며 옷 입는 스타일까지 저의 전 아내와 너무 닮은 여성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심지어 이름도 전 아내의 이름인 이혜진과 비슷한 안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말투며 식성까지 모두 아내와 판박이었습니다. 정말 전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성격이 참 좋아 보였고 제 딸들도 보여줬는데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 역시 친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다가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혜정 씨의 아버지는 가정적이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었고 혜정 씨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들 역시 참 성격이 밝고 따뜻했고 저는 혜정 씨의 가족들을 보며 더 큰 호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둘 다 나이도 있다 보니 빨리 살림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일 하던 영상통화도 왠지 모르는 죄책감에 전화하지 못했고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고 저는 혜정 씨와 재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마치 처음부터 두 딸의 엄마였던 것처럼 딸들을 잘 챙겨주었고 딸들 역시 아내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아내는 저와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었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늘나라로 간 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전 장모님께 재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행복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살아가던 저는 오랫동안 일하던 병원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집과도 더 가까웠고 월급도 꽤 많았으며 복지도 좋은 곳이었어요. 새로운 병원에 처음으로 출근한 날 수간호사님께 입원한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전 장모님과 성함, 나이가 같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진료 차트를 보는데 뭔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수간호사님께 이분은 어쩌다가 요양병원에 오셨는지 어디가 편찮으신지 물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전 장모님이 타 병원에서 치매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병원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대화도 잘 되시고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셨습니다. 물론 치매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치료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도 딸이 1년 정도 전에 병원에 거의 버리다시피 맡기고 한 번도 오지 않고 병원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연락해도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해요. 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간호사님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신 것 같다고 하며 현대판 고려정이 따로 없다고 했어요. 수간호사님의 말씀을 들은 옆에 다른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병실에서 간병인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간병인들 바쁘시면 옆자리에 계신 환자분들과 말동무도 해주셔서 병원에서는 천사 할머니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전 장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전 장모님께 재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이 계시는 병실로 갔어요. 그때 병실로 걸어가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거웠고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어지러워 쓰러질 지경이었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 장모님이 계시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전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이제야 나타나서 죄송해요. 저 이제 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 둘이나 데리고 살려면 당연히 바쁘게 살아야지. 나는 그냥 야무진 우리 김서방이 잘 살고 있겠거니 했어. 그런데 요새 무슨 힘든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내가 우리 김서방 밥 한번 해줘야 하는데 이 꼴이 되어버려서 못 해주겠네. 죄송해요, 장모님. 사실 저 재혼했어요. 혜진이랑 똑같이 너무 비슷한 여자 만나서 재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혼했구나. 사실 연락이 없길래 재혼했겠거니 했어. 그래도 잘했네. 아이도 있는 젊은 남자가 당연히 재혼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이게 뭐가 죄송할 일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아이들에게 엄마도 생기고 정말 잘 됐어. 내 딸 혜진이가 먼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산 사람은 삶을 이어나가야지. 안 그래? 그러니 나에게 죄송해하지도 말고 그저 아이들과 잘 살기만 하면 돼. 알았지? 저는 재혼한 사실을 정말 어렵게 털어놨지만 전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너무 잘했다고 하시며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전 장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전 장모님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고 같은 병실을 쓰고 계시던 다른 할머니들과 간병인 분들도 저와 전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는 다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날 이후 병원의 간호사들과 직원들도 저와 전 장모님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수시로 전 장모님께 들려서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도 병원에 오게 해서 아이들의 진짜 외할머니이자 전 장모님을 뵙게 했고 저의 아내도 보여드렸어요. 제 아내는 본인의 어린 시절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의 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는데 포근하고 따뜻한 전 장모님을 보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전 장모님 역시 어머니의 딸 혜진이와 쏙 빼닮은 제 아내를 보며 딸이 생각나 눈물이 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뒤로 저의 아내는 너무 고맙게도 전 장모님인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장모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여자 만났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딸이 하늘에서 아주 기뻐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혜진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내는 반드시 평생 함께하며 지켜주리라 다짐했네요. 날씨가 좋은 어느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면 당연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겠지만 평일이라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고 아내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혼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전 장모님 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만 계시는 전 장모님께 한평생을 살아오신 집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몇 년 만에 갔지만 여전히 동네는 한적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네는 그대로인데 전 장모님 댁 대문은 뭔가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대문의 색도 달라지고 대문도 바뀐 것 같은 것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문을 살짝 열어보니 전 장모님 댁 안에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이 집의 사위였는데 할아버지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전 주인이 집을 헐값에 내놓아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옆집으로 가봤어요. 옆집은 전 장모님이 이 집에 처음으로 시집 올 때인 20대 시절부터 쭉 알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할머니는 이사가지 않고 여전히 계셨고 저는 할머니께 그동안 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던 전 처제와 전 처남이 1년 정도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전 처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전 처남은 밀린 카드값을 내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전 장모님은 여태껏 한 번도 오지 않더니 돈 달라고 오는 게 무슨 경우냐며 줄 돈 없다고 하셨지만 전 처제와 전 처남은 집 팔고 땅 팔고 돈을 내놓으라고 뒤집어 엎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해요.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온 동네에 돈을 요구하는 막대 먹은 전 처제와 전 처남의 목소리가 다 들렸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오던 전 처제와 전 처남은 점점 돈이 궁해지자 매주 왔고 나중에는 아예 집에 눌러 살며 전 장모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장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라며 집과 땅을 다 팔아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요. 이때 전 장모님이 자식들의 행패에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 하셨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전 처제가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했지만 20대 때부터 계속 봐왔던 옆집 할머니는 잠시 충격이 있어서 그랬지 평소 생활은 아주 멀쩡했다고 해요. 심지어 옆집 할머니보다 더 기억력도 좋으시고 멀쩡했는데 전 처제는 치매라고 하며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 간 뒤로는 연락이 끊겨버렸대요. 제가 옆집 할머니께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자 그나마 잘 되었다고 하며 너무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말년에 고생한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집에서 나와 전 처제와 전 처남에게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 연락처 관리를 거의 안 해서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 처남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 처제는 제 전화를 받더니 누구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말해도 누군지 모르다가 제가 전 아내의 이름을 말하자 겨우 기억해내며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했습니다. 처제가 장모님 입원시킨 병원이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야. 지금 장모님 댁에 와서 이야기 다 들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떻게 장모님의 땅과 집 다 팔아먹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까지 시켜?
우리가 이러든 말든 형부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 이제 우리 언니도 죽었으니 형부도 아니지 뭐. 괜히 우리 집 미래 신경 쓰지 마시고 아저씨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언니가 죽었으면 이제 남남이나 다른 것이 없는데 왜 남의 집 미래에 감나라 배나라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안쓰러웠으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든가. 솔직히 아저씨도 우리 언니 죽고 나서 연락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와서 웬 착한 척? 우리 엄마 재산 좀 받을 게 없나 했는데 우리가 다 가져가서 실망했나 봐요. 뭐라고?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인어른, 내 아내 장례식도 오지 않았을 때도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세상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천벌 받아. 너희들이 과연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저씨는 알아서 잘 사세요. 지금 재산 못 받아서 억울해서 화풀이 하시는 모양인데 정 그리 억울하시면 제가 제 몫에 약간은 떼어드릴게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사업차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전 처제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하나도 모른 채 아주 뻔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늦은 밤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는데 전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전 장모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제 아내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고 저보다 더 전 처제와 전 처남의 행동에 분노하며 자신도 같이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제 아내는 최선을 다해 전 장모님을 모셨어요. 그러나 전 장모님은 믿었던 큰딸은 저 세상으로 이미 갔고 남은 두 자녀에게는 버려졌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전 처제는 제가 전 장모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 병원비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전 장모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병원비를 제가 다 지급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최선을 다해 전 장모님을 모셨지만 전 장모님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몸이 힘드신 와중에도 꼭 저와 아내에게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우리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저와 아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네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전 장모님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유언장에는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전 장모님의 모든 재산을 저와 아내에게 주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전 장모님은 예전에 전 장인어른의 사망보험금을 숨겨두셨어요. 게다가 전 장모님이 살고 계셨던 곳의 땅은 전 처제와 전 처남에게 빼앗겼지만 전 장모님의 친정 동네에는 전 장모님 명의의 땅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전 장인어른만 알고 계셨어요. 전 장모님은 저에게 전 장인어른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이니 다 가지던지 좋은 곳에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 통장에는 3억 정도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고 너무 큰 돈이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며 거절했으나 전 장모님은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손주들이 잘하는데 하나도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제발 받아줘. 그동안 자식이라고는 둘 있는데 그 둘 다 나를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 자네도 잘 알지? 그놈들에게는 괘씸해서 내 재산 한 푼도 못 남겨주겠어. 그러니 자네가 이 재산들을 받아줘. 그래도 이렇게나 큰 돈을 제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전 이 돈 못 받아요. 그런 말 마라. 자네가 없었으면 이 말년에 두 자식놈들한테 버림받고 나는 정말 쓸쓸하게 죽었을 거야. 하지만 말년에 자네를 다시 만나서 손주 녀석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또 내 딸과 너무 닮은 자네 아내의 보살핌도 받으며 아주 호강했어.
그런 자네에게 난 내 재산 전부를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이 통장 받아줘.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손녀딸들 앞으로 대학 가고 시집 가는데 아주 뜻깊게 보태주길 바라네. 그리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실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공증을 받고 싶어. 조금 도와줄 수 있겠어? 전 장모님은 저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언장에는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저와 제 아내에게 전 장모님의 친정 동네에 있는 전 장모님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자식도 아닌 제가 전 장모님의 재산을 받은 것도 너무 과분하고 죄송스러운데 저와 제 아내에게 땅과 아파트까지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혜진이는 잘못되고 두 놈은 아예 연을 끊고 살려고 하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 내 자식은 오로지 혜진이 그리고 자네와 자네 가족뿐이네. 그러니 그냥 어머니 아니지 할머니가 주신 재산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네. 전 장모님은 끝내 저와 아내에게 땅과 아파트까지 증여하시겠다는 유언장까지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전 장모님의 끝없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고 전 장모님의 부탁으로 유언장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 장모님이 화가 잔뜩 나서 어딘가로 전화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요양병원에 버리다시피 하고 금전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병원비조차 부담하려 하지 않던 전 처제가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전 장인어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전 처제의 요구에 전 장모님은 화가 엄청 나셔서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저에게 줄 것이라고 유언장까지 작성했다고 하며 화를 내시고 계셨어요. 전 장모님의 담당 의사인 저는 너무 화를 내시는 건 전 장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일단 전화를 끊으시라고 한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전 장모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도대체 어쩌다가 자식들이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장모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저 손만 잡아드리며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네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하며 전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평소에는 차분하시던 전 장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유언장이 사라졌다고 하시며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전 장모님이 저녁에 산책을 가신 사이에 전 처제와 전 처남이 유언장을 훔쳐갔더라고요.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저는 혹시 몰라 이 장면을 제 핸드폰과 컴퓨터에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 장모님은 다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을 받고서는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 뒤로 3개월 정도가 흘렀고 전 장모님은 여전히 병원에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이 악화하셨지만 저와 제 아내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시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전 장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전 장모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고는 손을 흔들며 어디론가 가셨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장모님의 병실에 가보니 당직 의사가 전 장모님께 CPR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장모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전 장모님도 가족들의 품으로 가셨고 제 아내가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전 처제와 전 처남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마친 후 다시 요양병원에 출근했는데 전 처제와 전 처남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장모님 앞으로 땅과 아파트가 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친자식이니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것 같아?
장모님이 너네 둘한테 유산 한 푼도 안 남긴다고 유언장까지 남기셨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돈을 넘겨줘?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장모님이 어떻게 되시든 말든 신경도 안 썼던 주제에 어디서 인제 와서 뭘 잘했다고 돈 달라고 큰 소리야?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 너 착한 우리 엄마 깨어서 우리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거지? 이 사기꾼. 넌 내가 가만 안 둬. 장모님이 착하고 좋으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안 나타났냐? 자식이 자식다워야 재산도 물려주지. 장모님이 그러더라. 너네한테 절대 돈 한 푼도 빼앗기지 말라고. 저와 전 처남의 대화를 들은 간호사들, 전 장모님과 같은 병실에 있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다른 환자들은 전 처남과 전 처제의 뻔뻔함을 보고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실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전 처남과 전 처제의 머리채까지 붙잡고 너희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며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그들은 할머니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자기들 사정을 구구절절 읊기 시작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 처제는 그리 잘 나가던 화장품 사업이 쫄딱 망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전 처남은 사채로 쫓겨다니는 중이라 돈이 필요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사정이 딱한 건 알겠으나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갈 생각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이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만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무엇보다 이전에 전 장모님의 유언장까지 없애려고 한 것이 괘씸했습니다. 소송 결과 유언장을 가져갔던 것이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그들의 소송은 기각되고 저는 전 장모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킨 전 장모님의 유산은 절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고 남은 절반은 전 장모님의 이름으로 독거 노인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전 처제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처제는 사업을 키우며 일하느라 가족들도 무시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사업이 망해 직원들에게 입금을 주지 못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사기죄에 횡령죄까지 추가되어 결국 많은 채무를 떠안고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전 처남은 사채로 쫓겨다니며 산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2달 정도 전에 술 약속이 있어서 집 근처 번화가의 지하철역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 처남이더라고요. 제가 10,000원짜리를 주었더니 전 처남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감사하다고 하고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전 처남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눈빛이 변하고 고개를 획 숙였어요. 부모 형제 다 저버리고 돈 욕심만 내더니 결국 이렇게 노숙자가 됐네. 꼴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살았어야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그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봐. 뭐 남들처럼은 못 살아도 이런 거지 꼴은 면할지도 모르잖아. 전 처남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더니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전 처남을 뒤로하고 제 갈 길을 갔고 그 뒤로는 번화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전 장인어른, 전 장모님, 그리고 전 아내가 모두 다 함께 있는 납골 땅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전 아내가 드디어 한자리에 만났으니 하늘에서는 아무 고민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러한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의 2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잘 키워주고 있는 저의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 아내의 가족들을 만난 후로 매일매일 제 가족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떠날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